네, 비욘드 플라스틱스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말하기를 검은색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사용하지 말라 라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 스토리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좀 끝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방에 플라스틱 용품 뭐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꼭 이 소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이 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루이지애나주의 한 환자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입원을 했다. 중증으로 입원했다. 그래서 심각한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CDC도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기르고 있는 병들거나 혹은 죽은 그런 가금류로 하면 뭐 닭이나 무슨 새 이런 걸 말하죠. 뭐 타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이제 가금류라고 하는데 자신의 그 사유지에서 기르는 그것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닭이나 혹시 뭐 또 터키 무슨 뭐 새 이런 게 이제 조류들이 걸리는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여기한테 오면 얘네들한테 이제 옮은 거죠. 지금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겨지느냐라는 것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가금류, 조류나 닭을 통해서 사람이 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가 발생한 거고 전국적으로 이게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됐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중증 환자도 이제 발생할 전망이에요. 아직까지는 중증은 아닌데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뭐 캘리포니아 중증은 아니지만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조류독감 비상사태를 선제적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보고된 61건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있는데 이 가운데 34건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가장 큰 비중을 캘리포니아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뉴섬 주지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증상은 뭐고 뭐 조심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자, 증상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과 중기 증상으로 이 호흡기 증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초기 증상은 발열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고열이 흔한데요. 기침도 나기도 합니다. 이제 뭐 발열이나 기침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감기 증상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뭐 감기와 비슷하게 고열 그리고 기침하면서도 이제 어떤 사람은 마른 기침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래를 동반한 그런 기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살하고도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육통은 이제 대표적인 몸살 증상이긴 한데 근육통 플러스 알파 이게 어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이 아닌가요? 종합 세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인후통 목이 아프거나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불편한 그런 거 거기다가 플러스 피로감 전반적인 몸의 무기력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초기예요. 자, 그리고 두통은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합니다. 가벼운 두통. 자, 여기까지가 초기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초기 치료가 지연되거나 이 바이러스가 심각할 경우에 이제 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호흡 곤란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폐렴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뭐 가슴 통증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호흡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ARDS라고 하는데 이 ARDS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흉통, 가슴 통증이 초기보다는 상당히 심해지고요. 그리고 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또 구토 및 설사입니다. 소화기 증상이 이제 동반될 수도 있죠. 소화가 됐다가 안 됐다가 뭐 그러다가는 토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설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중증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증에는 또 이제 출혈 증상도 있습니다. 일부 유형에서는요, 코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괜히 이빨을 뭐 살살 닦았는데도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의 그런 출혈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증으로 가면 더 심각한 게 뭐냐? 의식 저하. 심각한 경우에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감염 경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로 감염된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이제 많이 감염된 사람들도 자신들이 기르던 닭이나 뭐 터키 또는 새 이런 데서 이제 옮은 거예요. 자, 그렇게 직접적인 접촉이 또 있고 또는 이제 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닭이나 터키와 뭐 닭하고 이제 같이 해서 닭한테 바로 직접 옮은 게 아니라 그들이 뭐 많이 있었던 그 장소, 지금은 나갔지만, 근데 그 장소에 뒤늦게 갔지만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서 내가 옮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염된 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옮은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있을까요? 인간 대 인간 간의 전염.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나 인간 대 인간 간의 전염은 극히 드물다. 일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겪었습니다만은 자꾸 변이가 되잖아요. 변이. 그래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사실 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H1N5인가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변이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변이가 생길 경우에는 인간 대 인간 전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예방 방법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 때도 배웠죠. 저는 코로나를 지내고 나면서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 위생관념이 없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코로나 때 힘들긴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 손 씻기. 자,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예방 방법도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철저하게 비누로 깨끗하게 꼼꼼히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류 접촉 가능한 한 피하기입니다. 이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조류가 어떤 닭이 감염됐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능한 한 그게 직업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직접적인 그 조류와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닭똥, 터키똥 또는 새똥 이런 분변 근처에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음식 조리할 때입니다. 닭고기 그리고 달걀 등은 가능하니 아니나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닭고기 같은 것은 뭐 당연히 다 익혀서 섭취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달걀, 저는 뭐 오래전 어렸을 때면 모를까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정도 전서부터는 저는 달걀 무슨 반숙 같은 거 잘 먹지 않습니다. 사실 반숙이 맛있는 걸 저도 압니다.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최근에는 워낙 뭐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 그러니까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달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완숙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 식당 가면은 무슨 토스트나 뭐 이런 거 음식 나올 때 달걀이 에그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써니사이더, 스크램블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뭐 써니사이더도 먹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뭐 10년, 15년 전에는. 근데 써니사이더 하면 뭐예요? 위에 노란 달걀이 예쁘게 살짝 반만 익혀서 나오잖아요. 예쁘고 보기 좋고 맛은 좋은데 저는 요즘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냥 스크램블드 해서 이제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집에서 계란 삶은 거 먹을 때는 꽉꽉 익혀서 100% 익혀서 먹는다. 자, 이렇게 닭이나 달걀 같은 거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항바이러스제 이 백신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겨울철에는요, 이 각종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차피 건강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어제 새로 나온 소식 한 가지 좀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노인이요. 뭐 노인이라고 하면 뭐 몇 살부터 노인이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년 이후 이렇게 생각하죠. 뭐 50대를 노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뭐 50대 이후라고 이제 편하게 말할게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혈중 비타민 D의 적정 농도를 유지하면 노화로 인한 어떤 근력 감소증,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급격하게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 그건 병입니다. 근감소증, 이건 병의 이름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 양이 감소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일종의 질환입니다. 근감소증. 뭐 40대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뭐 60, 70대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40대 이후가 되면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근육의 감소는 있죠. 자, 연구팀은요 18개월 된 노령 쥐에게 4개월간 비타민 D를 2만 IU 계속 정기적으로 투여해서 그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투여를 하지 않은 쥐는 근감소증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준 그 노령 쥐는 근육량과 근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타민 D입니다. D. ABC D. 이제 햇빛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생성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조그만 알약 하나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D에 의한 그 근력은요, 근력이 늘어난 것은 실제로 운동을 해서 얻은 근력과 사실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이에 대해서 그 박현영 한국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노인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서 근감소증을 막으면 건강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영양제,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옆에서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자신 있어, 그런 거 오히려 영양제 먹는 게 더 나빠, 화학 성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예 하나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이래서 비타민 E, 뭐 요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먹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저도 뭐 많이 먹진 않습니다.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어느 날은 먹었다, 어느 날은 까먹었다, 뭐 그러긴 하는데, 여하튼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알약으로 비타민 D 이런 걸 섭취하는 게 좀 꺼려지신다면, 뭐 요즘 뭐 영양제 같은 것도 화학 성분이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꺼려지신다면 햇빛을 가능한 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신체에서 자성적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비타민 D를 좀 섭취하시면은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20일 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이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전에 한미 외교부 장관급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고위급 당국자와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든지, 뭐 한국에서 뭐 미국에 와서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고위 당국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거 뭐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쪽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한국 패싱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뭐 러시아, 차이나 다 뭐 재팬 다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사우스코리아 얘기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패싱이죠. 얘네들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누가 나오나 보자 뭐 이런 거죠. 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NCG 회의도 다 캔슬했고요. 그다음에 도상연습이라는 거는 군사훈련이긴 하지만 실제로 군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군사 시뮬레이션 연습, 훈련 이런 거 다 연계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도 전격 취소해버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아주 크게 제기가 됐는데 일단 그 캠벨 부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급한 숨은 좀 돌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아쉬운 건 한 달 뒤에 마감될 현 정부의 그 고위급 회담. 이게 과연 얼마나 차기 정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들과 무슨 막 회의를 했죠? 뭘 도출해서 협의를 했죠? 오히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일부러 보란 듯이 그 협의 내용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 고위급 장관들 한 달도 안 돼서도 뭐 물러날 건데 우리랑 회의하자고 싫어 뭐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부와도 잘 관계를 다독여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차기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허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번 그 커트 캠벨 부장관의 말로 인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가 항공사,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에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항공이 무제한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가 세일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왜 식당 가서 무제한으로 먹는 걸 all you can eat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론티어 항공의 그 광고 포스터를 보면 all you can fly라고 써 있습니다. all you can fly. 가고 싶은데 비행기 타고 다녀. 이제 그런 거죠. 자, 세상에 all you can eat도 있는데 all you can fly도 탄생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제한 항공권 all you can fly pass를 $299에 판매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299 내면 1년 동안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이번 무제한 항공권은요, 선착순 5,000명에게만 제공됩니다. 이게 빨리 필요하면 빨리 사셔야지, 며칠 지나고, 아니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5,000명이 넘으면은 299불 더 이상 안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가격이 $699로 인상됩니다. 자, 무제한 항공권 유효 기간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냐? 내년 5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인 2026년 4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1년인데 시작 기간이 내년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26년 4월 30일까지. 자, 미 전역 어디든 가능하고요. 물론 프론티어 에어라인이 취항하는 곳, 심지어는 푸에르토리코도 가능하고 카리브해, 또 멕시코, 또 라틴 아메리카 등 이 프론티어 항공이 취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1년 내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권 소지 여행객은 미국 국내선의 경우에는 출발 하루 전에 예약하면 되고요. 국제선은 출발 열흘 전에만 예약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무제한 항공권의 구입은 프론티어 항공 웹사이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All you can fly 소식이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좀 첨부해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10계명, 교회 다니시는 분은 10계명 다 아시죠? 다 외웠잖아요, 우리. 지금 갑자기 하라 그러면 조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동안은 어렸을 때 다 외웠잖아요, 이게. 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석판. 그 석판이 실제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10계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모세가 막 기도할 때 거기다가 막 번개를 바바바바방 치면서 막 10계명을 쫙 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입증된 건 아니고요. 입증된 건 아니고 석판에 10계명이 적혀져 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몰라요. 자, 여하튼 그런데 그렇게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경매에 나와서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무려 $500만 팔렸습니다. 소더비 경매장에서. 자, 이 석판이 성서에 나오는 그 진품이라고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확인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누가 확인을 하겠어요? 또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신앙심 깊으신 분만 믿는 거지. 그냥 믿는 사람만 믿는 거지. 이제 그렇게 확인되는 건 뭐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가에 팔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석판은요 52kg으로 1913년에 발견됐는데 언제 발견됐냐면 현재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그때는 팔레스타인이었죠. 그 지역이. 여하튼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1913년에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철도 건설을 위한 그 뭐 땅 작업을 하던 중에 땅 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파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기원 후 3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300년에서 800년 사이. 이 석판의 그 출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의구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했다면 기원 후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만에 있었어야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가? 예. 여하튼 기원 후 몇십 년 만에 된 걸로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이 돌을 다 검사를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원 후 300년에서 기원 후 한 800년 그때쯤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뭐 만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뭐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산 사람은 거액을 주고 샀어요. 이 돌판의 또 다른 문제는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9계명만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9계예요. 9계. 그 맨 마지막인가요? 그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 그 경매에서 입찰은 최대 420만 달러까지 치솟아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매 금액은 수수료를 다 포함해서 5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소더비는 당초 이 석판이 100만에서 20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더 비싸게 팔린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펜실베니아 문화유산센터의 브라이언 데니얼스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석판이 진짜로 진품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온 그러니까 과거 그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아닌 여하튼 그 과거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은 일반적으로 가짜가 많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어쩌거나 저쩌거나 500만 불에 사갔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오늘 그 끝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끝소식 전에 한국으로 잠깐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한국의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 그리고 충북 제천 등을 거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그 중앙선을 복선 철도가 이걸 단선으로 바꿔서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게?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데 주로 대전 그리고 동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게 KTX잖아요. 그런데 그 KTX까지 그 정도 속도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KTX 속도, 준 KTX 속도로 이제는 이제 한국의 이제 가운데로 거쳐서 이렇게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제 동쪽으로 강원도를 거쳐서 경상북도 내륙을 통해서 부산으로 가는 새로운 그런 철도 노선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지금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그렇지만 이게 중앙선 철도를 새로 깔은 거예요. 왜 새로 깔았냐고요? 네. 고속철도로 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제2의 경부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중앙선 노선을 이용하는 건데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원주를 거쳐서 경상북도 내륙을 관통하면서 부산 부전역에 도착합니다. 시속 290km의 준고속 열차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열차도 필요하지만 그 고속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선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선로로 새로 까는 겁니다, 이게. 자, 청량리역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은 3시간 56분. 뭐 그렇게 빨리 가진 않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조금 넘죠, KTX. 그래서 이제 KTX보다는 물론 거리는 더 멀어요. 그래서 KTX보다는 거리를 감안했을 때 뭐 다소 느리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새마을 열차인가요? 그 기존의 중앙선을 달리던 그 열차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요금은 48,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한 가지입니다. 서울에 변모하는 소식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시는요, 서울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전철 타보셨죠?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하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처음에 지하철을 tas는데 어느 순간 휙 지상으로 나오잖아요. 지상으로 나오면 그 순간은 또 지하철이 아니죠. 전철이라고 불러야죠. 또 전철을 탔는데 어느 순간 휙 지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여하튼 그렇게 이제 지상 전철도 지금은 일정 부분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그런 모든 지상 구간을 100% 지하로 내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산 확보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계획이 다 마무리된다면 서울 시내 그 지상 전철역은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상에는 전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상에 전철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거를 잘 좀 그 건물은 부수고 아니면 일정 부분은 뭐 그 기념 공원 같은 거로 만들어서 전부 다 녹지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분은 뭐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 녹지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이런 전철역이 그럼 몇 개가 있느냐? 지하가 아닌 지상에 있는 모두 몇 개가 모두 39개 역이 있습니다. 39개 역 적진 않죠. 자, 그럼 이런 것 전부 다 공원이 수십 개가 새로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또 이제 뭐 집 걱정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는데 이걸 다 지하로 내려보려면 사실은 다 돈입니다. 돈. 예산이 문제다라는 점입니다. 참 어찌됐든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끝소식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죠. 비욘드 플라스틱스라는 그 환경단체가 검은색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권고를 내놓아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검은색 플라스틱은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주방에 있지만 수푼 또는 음식 뒤집개, 또 국자, 뭐 집게, 용기 등등 이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유는요, 검은색 플라스틱의 경우에 주로 이 재활용 전자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전, 뭐 그 전자레인지, 뭐 이런 플라스틱, 외형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런 것이 이제 폐기 처분되면 그 폐기 처분되면 다 녹여서 그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게 검은색이잖아요. TV도 그렇고 뭐. 자, 이 때문에 검은색 플라스틱에는 음식을 하는 중에 음식에 스며들 수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식품 용기나 주방 도구를 포함한 이 검은색 플라스틱 가정용품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테스트를 20개 제품을 선별해서 그냥 무작위로 선별해서 20개 제품을 테스트했는데 이 가운데 17개 85%죠. 17개에서 독성 물질인 난연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됐습니다. 난연제? 이게 뭐냐면요. 난연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물질이 불에 닿았을 때 불에 타는 시간을 좀 늦추어주는 성분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건 압니다. 뭐 불에 안 타면 불연제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안 타진 않는데 좀 바로 확 붙질 않고 조금 천천히 타는. 그래서 난연제, 천천히 불에 탄다 해서 난연제. 그 난연제 성능을 갖기 위해서 그 화학 물질을 넣는 겁니다. 왜냐면 뭐 이런 그 주방용품 국자 같은 게 우리 가스레인지 옆에 있다가 불이 있으면은 만약에 빨리 붙는다면 그냥 빨리 확 붙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요리하다가 잘못 놨을 경우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잘못 놨다 하더라도 처음에 조금 녹기 시작하지 금방 불이 붙진 않죠. 이게 다 난연제 화학 물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이 나는 데는 안전을 위해서 난연제 성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데 이게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에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난연제 화학물질을 많이 넣은 것이 주로 검은색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자, 연구에서 감지된 이 난연제는 특히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국자를 만들려고 난연제를 넣었다라기보다는 그런 뭐 전자레인지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도 불에 빨리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부터 난연제를 넣어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TV나 전자레인지 같은 걸 이제 폐기 처분을 했을 때 그걸 녹여서 국자를 만드니 난연제가 따라 들어간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추가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메건 리우 박사는 이 독성 난연제는 열이 가해지면 더 빨리 유출되기 쉬워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이 오염된 조리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 하루 평균 34,700 나노그램의 난연제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몸무게 약 한 140파운드의 성인에 대해서 환경보호청이 정한 최대 노출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120, 130파운드 되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뭐 150, 60, 170 뭐 이렇게 되지만 그 뭐 1, 20파운드 차이 나는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웬만한 성인들에게도 다 하루 노출의 어떤 맥시멈에 거의 근접한 양을 노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화학 물질 노출은요, 암이나 호르몬 교란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방의 모든 검은색 플라스틱 제품이 재활용 전자 폐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확실히 우리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단정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고민을 대신 테스트해보고 조언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이름은 또 단체이기도 한데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주방 도구가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면, 자, 첫째, 음식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국자 같은 거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뜨거운 국 같은 거 뜰 때 검은색 플라스틱 국자로 뜨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 뭐 뜨겁지 않아도 일반적인 룸 템퍼레처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여간에 음식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 검은색 플라스틱은 어떤 제품이 오염되는 건지 추측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음식에 닿는 검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고민해봐야 답을 모르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열에 노출되는 것은 버려라. 예를 들어 주방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 부담스럽다면 우선은 뜨거운 팬이나 음식 또 조리용 기름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검은색 플라스틱 제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침개나 또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뒤집는 거, 그 뒤집개나 또는 조리용 스푼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뜨거운 음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걸 먼저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더 많은 그 난연제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으로 가열할 경우에 기름은 이 난연제를 녹이는 더 용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기름은 더 심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끓는 물보다 뜨거운 기름에 더 잘 녹기 때문에 기름으로 막 요리할 때는 더더욱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을 보관하거나 재가열, 리히트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검은색은 물론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플라스틱 주방용품은 식기세척기와 같은 뜨거운 곳에 노출시키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도구를 나무나 스테인리스 또는 실리콘 등으로 만든 도구로 대체하는 것이 뭐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바람직합니다. 또 음식을 담는 용기로는 검은색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냉장고에 음식 다 넣어놓잖아요. 이거는 플라스틱, 검은색, 특히 검은색 플라스틱에 된 데다는 음식 넘어서 냉장고에 넣는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 것은 반드시 유리로 되어 있는 용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나무도 대체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는 이 조리용 스푼이나 또는 그릇과 같은 주방 도구에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제품도 좋다고 하고요. 대나무는 뭐 내구성이 뛰어나죠. 단 겉에 이 지나치게 하얀색을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처음 사용할 때 한두 차례 깨끗이 좀 너무 또 빡빡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게 벗겨지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한두 차례 좀 깨끗이 씻어주고 난 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나무 조리도구는요, 이 월마트에서부터 메이시스 백화점 등등까지 어디서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 찾을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특히 이제 그 음식 냄새가 많이 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조리용품은 음식 냄새가 많이 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제품도 식기세척기에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는 천연 소재로 다공성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구멍이 많이 있는, 우리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살짝씩 좀 구멍이 있어.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습한 환경에 오래 두면 겉에서는 다 마른 것 같아도 그 안으로 살짝 미세한 구멍이 있잖아요. 그 미세한 구멍 안에 이 습기가, 편하게 말해서 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는 드라이돼서 마른 것 같아서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드라이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물기가 가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곰팡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오래 두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설거지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잘 말려놓거나 가능하면 바로바로 이 드라이업 하거나 그런 게 좋다라고 합니다. 말릴 때 아주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 제품은 사용 도중에 주기적으로 또 겉에 오일을 살짝 발라주면서 말리면 더 좋다고 합니다. 왜? 살짝 오일로 겉을 좀 코팅하듯이 만들어주면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체 제품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유지 관리가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식기세척기에 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깨질 염려도 없고 오일로 코팅 처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의 사용 시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겉표면에 스크래치, 즉 흠집이 나지 않게 하는 걸 꼭 조심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는 겉에 흠집 나지 않게 하는 그 점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가 되면서 먹을 것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 먹을 것도 조심해야 할 것 많고, 또 먹을 걸 조리하는 조리기구도 참 고민해야 할 게 많고 해서 참 골치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주의하고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